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려의 태조왕건. 고려를 건국한 고려왕조의 창업군주이며 고려의 일대 왕으로 흔히 태조왕건이라 부른다. 918년부터 943년까지 약 25년을 집권하였고 본래 패서 호족 출신이다. 신라 말의 국가적 패단으로 수많은 호족이 봉기를 일으켜 한반도에는 난세가 다가왔는데 이 신라 말의 난세를 평정하며 후삼국 시대에서 후삼국의 통일을 이룩한 고려의 초대 국왕이다. 태조왕건은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그의 가문은 고구려의 유력한 귀족 성씨였던 왕씨라고 한다. 이는 북송의 사신이었던 서근이 저술한 고려도경에 보면 왕건의 선대는 고구려의 대족이라는 내용과 고려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말하는데 원래 고려사는 조선 전기의 태조실록과 고려 전기의 김권회가 여러 사람이 소장하던 기록들을 모은 역사서 편년통로 그리고 1317년 고려의 충수광 4년의 고려 후기에 문신민지가 쓴 우리나라 최초의 강목체로 역사를 연, 월, 일순에 따라 강과 묵으로 기록한 역사서인 본조편 연강목과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1368년 공민왕 16년에 사망한 이재현의 논평 및 이재현이 인용한 왕대종족기와 고려시대에 편찬되었던 고려 왕조에 관해 기술한 역사서인 성원록에 단편적 기록을 모아둔 것이 고려왕조실록 즉 고려사였다. 고려사는 조선왕조실록처럼 정확하게 적혀있지 않아 불분명하지만 확실한 것은 왕건의 먼 조상이 옛 고구려 유민이라는 내용은 서궁이 저술한 고려도경밖에 없지만 후당대 왕건이 공식으로 표방한 장외무족부터 시작해서 고려사의 많은 정황이 왕건 본인 스스로 고구려의 후손임을 명시하고 있다. 왕건의 가문은 고구려가 미천왕 대에 이르러 통치하게 되었는데 낙랑군과 대방군을 비롯해 관섬이 돼서 일대를 기반으로 두었던 가문이다. 왕건의 아버지 왕용은 예성강 유역의 해상무역 활동으로 성장했는데 고구려 계통의 패서 호족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서 패서 호족이란 옛날 황해도, 평안남도, 경기도 북서부 일대를 아우르는 지명이다. 왕건의 아버지 왕용은 패서 호족에서도 경기도 개경의 터를 잡은 호족이었던 것이다. 왕건은 877년 송악에서 태어났다. 답답들 하십니다. 왜들 말씀드리고 없으십니까? 송악 출신 호족. 송악은 고려의 수도였던 도시이다. 흔히 개경으로 많이 알고 있으며 918년 왕건이 국내로부터 역성혁명을 일으켜 후고 구려인 태봉을 멸망시키자 태봉의 수도였던 철원에서 왕건 본인의 가문인 송악으로 옮겼다. 그리고 919년 수도의 이름을 개경이라 하였다. 지금은 북한에 있는 개성으로 그렇게 왕건은 우리가 아는 현대의 개성에서 태어났다. 왕건의 본관은 개성왕씨로 시조가 외칠 대조인 호경으로 백두산에서 송악으로 내려와 본인을 성골장군이라 부르며 송악에서 새를 잡았다고 한다. 이 왕건의 선대가 고구려가 멸망할 당시 대조영의 송말말갈과 함께 당나라로 끌려갔다가 탈주했던 백산말갈 고구려인과 관계가 있었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여기서 백산말갈과 송말말갈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갈족이 아니며 당시 말갈은 종족 개념이 아니었다. 또한 백산말갈의 주축이 고고학적으로 동부여 및 옥조임이 유력한 이맥계 고구려 변경민으로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에 속한 송말말갈보다도 이맥계일 가능성과 그 비중이 높은 계통이었다. 아무튼 송악이란 지역은 패서 지역이라 불렸는데 패서 지역은 거의 고구려 유민이 주류였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한 뒤로도 732년까지는 신라가 당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직접 지배하는 군현으로 편제하지 못했기에 신라가 이후엔 군현을 편제하면서 통일 신라 시대의 신라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도 고구려 유민 특유의 정치적인 자율성과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었다. 즉 패서 지역의 호족은 거의 모두 고구려계였으며 패서 지역에 소속된 송악 출신 호족 역시 마찬가지였다. 단 패서 지역 호족들은 보덕국처럼 국가체제를 갖추거나 하지 않았다. 보덕국은 통일신라 내부의 옛 백제 땅에 있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실패한 고구려인들이 백제의 땅에 살았던 국가로 금방 통일 신라에 흡수합병된다. 아무튼 송악의 호족인 왕건의 가문은 대대로 돈을 많이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왕건의 할아버지인 작제권은 상선을 타고 서해를 항해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해상무역을 통해 부를 쌓은 것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대체로 학계에서는 왕건의 선조에 대해 고구려 유민으로서 중국과의 해상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지방 세력가였다고 추정한다. 이런 패서 지역의 송악 지방의 대호족이었던 왕건의 아버지 왕용은
난세의 영웅을 쫓으니 그가 바로 궁예이다. 당시 왕룡이 궁예에게 소속되었을 때 궁예는 통일신라 말기에 한반도 중부의 패권을 가진 원주의 호족 양길의 밑에 있었는데 양길은 군사를 궁예에게 주어 강원도를 접수하라 하였다. 이때 궁예가 강원도의 전투에서 연전연승으로 계속 승리하자 수많은 패소 호족들이 궁예에게 투항에 소속된 것이다. 896년에 왕건의 아버지 원룡이 당시 강원도를 제패한 궁예에게 소속되었을 때 왕건도 함께 복속되었다. 역성혁명. 세력이 커진 궁예는 본인의 죽은 양길과 맞섰고 양길은 899년 비뇌성 전투에서 궁예에게 대피하며 양길의 자녀 세력이 무너지고 궁예가 901년에 고려를 세우게 된다. 우리는 후대의 고려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 후고구려라 부르며 궁예는 국호를 904년엔 마진으로 개명했다가 911년 다시 태봉으로 바꾸었다. 이때 왕건은 해상호족 출신답게 수군을 잘 운영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왕건은 젊은 나이일 때부터 공을 세우며 해군 대장급까지 승진했다고 전해진다. 수많은 전장에서 눈부신 공로를 세워 37세의 나이에 이인자로서 시중 자리까지 올라 궁예의 총애를 받았다고 전해지는데 이 부분은 흔한 왕조의 이야기로 본인들의 창업 군주 띄우기로 조작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아무튼 왕건은 후고구려의 해군 대장으로서 후백제와의 전투에서 나주를 점령하고 나주 호족을 복속시키는 등 활약을 펼치며 왕건은 견훤과 여러 차례 싸운 끝에 승리한 것을 필두로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정에도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여 마침내 궁예로부터 후고구려의 왕의 다음가는 지위인 파진창 겸 시중벼슬을 받았다. 이는 패서 호족 중에서도 나름 세력이 약한 송악 출신의 호족인 젊은 왕건에게 말도 안 되는 파격 승진이었다. 그러다가 태봉의 궁예가 폭정으로 인심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궁예의 왕권 강화를 못 견뎌 왕건이 본인 스스로 쿠데타를 통해 왕이 되고 싶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왕건은 믿었던 궁예를 배신하고 역성혁명을 일으킨다. 918년 6월 15일 왕건은 역성혁명으로 궁예를 축출하고 태봉 철원성 포정전에서 태봉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 고려를 건국한다. 이때 왕건의 나이 42세였다. 곧 919년 수도를 자신의 근거지인 송악으로 천도하였고 919년 수도의 이름을 개경이라 하였는데 이 개경은 960년 고려의 4대 국왕 광종대 개경을 황도로 승격시켰다가 995년 고려의 6대 국왕 성종이 황도를 다시 개경으로 바꾸었다. 현재는 북한에 있는 개성이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이다. 서두르지 마라. 이미 예상한 일이 아니냐. 후삼국시대 918년 역성혁명을 통해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이 궁예에 대한 쿠데타에 큰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의 반란 세력이 생각보다 많아서 왕건은 고려 건국 초반에 후백제의 견훤과 화친을 맺는다. 이러한 내용은 훈요 10조의 훈요 8조에서도 차현 이남 공주강 밖은 산영지세가 배역하니 그 지방에 사람을 등용하지 말 것이라는 구절에서 드러난다. 현대의 청주 지방을 뜻한다. 그러나 왕건은 곧 위기가 다가오는데 920년 견훤이 신라의 요충지였던 대야성을 쳐서 함락시키자 고려의 태조 왕건은 후백제의 군대와 조물성에서 충돌한다. 하지만 후백제의 군대는 강력했고 곧장 승부를 내기가 힘들어지자 고려와 후백제는 서로 간의 인질을 교환하고 화친한다. 하지만 고려의 인질로 가 있던 견훤의 조카 진호가 갑작스레 병사하면서 견훤은 조카를 고의로 죽였나 의심했고 결국 견훤이 후백제에 가 있는 고려 인질 왕신을 보복으로 죽임으로써 고려와 후백제는 다시 충돌한다. 그러면서도 고려의 국왕 왕건은 920년에 신라 경명왕과 교류한다. 그러다 927년 견훤이 신라를 기습하자 고려의 왕건은 출정하였다. 이때 후백제의 견훤이 현대의 대구광역시 동구 일대 팔공산에서 매복하였고 왕건은 여기서 대피한다. 또 왕건은 이 전투에서 신순겸 등 많은 장수를 잃는다. 이 전투가 그 유명한 927년 공산전투로 왕건이 후백제의 견훤에게 대피한 전투이다. 이때 신라의 수도 서라벌은 927년에 백제에 함락당했고 후백제의 견훤은 경순왕 김부를 신라의 새로운 국왕으로 옹립한다. 그리고 대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발해가 거란에 멸망하고 발해의 태자 대광현이 수만 명의 발해 유민을 이끌고 고려에 망명한다. 왕건은 사성정책으로 대광현에게 왕계라는 발해를 계승한다는 뜻의 이름을 주었고 발해의 태자 대광현은 현재 황해도 연백주에 머무르게 된다.
참고로 발해의 마지막 태자 대광현이 고려의 왕건에게 투항한 시점은 고려사에서는 934년 7월로 기록하지만 조선 제5대 국왕문종 때 고려사를 요약하여 만든 고려사전료는 925년 12월로 기록하며 또 조선 전기에 문신인 서고정 등이 왕명으로 고대부터 고려 말까지 기록한 역사서인 1485년에 나온 동국통감은 926년 1월 기록하여 발해의 태자 대광현이 고려에 투항한 시기는 925년, 926년, 934년으로 기록이 모두 다르다. 아무튼 929년 12월에서 930년 1월에 벌어진 고창 전투에서 고려는 후백지에서 큰 승기를 잡고 고려는 사실상 후삼국 시대 최후의 승자가 된다. 이때 후삼국 시대 최고의 명장인 고려의 유금필은 연전연승을 이루며 파죽지세로 후백제를 공격하였다. 그러다 935년 음력 3월 후백제의 왕 견원이 사남 금강에게 왕위를 주려다가 맏아들 신검이 일으킨 정변으로 축출되자 935년 음력 6월 후백제의 창업군주 견원은 고리 측에 귀순한다. 왕건은 원수였던 견원을 상보 어르신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접하였다고 전해진다. 또한 이해 11월 신라의 경순왕은 고려에 항복하니 신라는 멸망했다. 936년 음력 9월 견원을 앞세운 왕건 측의 총공격으로 후백제의 신검은 패망하였고 936년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918년 왕건이 태봉의 궁예를 배신하여 죽인 후 18년 만이었고 후삼국 시대가 열린 지 약 50년 만에 후삼국 통일을 한 것이다. 후삼국 통일한 고려. 후삼국 시대를 통일한 고려는 가장 급했던 업무가 있는데 바로 잦은 전쟁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지자 태조 왕건은 민심부터 진정시켜야 했다. 그래서 조스의 감면과 불교 행사를 성대하게 열어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하였으며 국교를 불교로 정하였다. 또 후삼국 통일 후 태조 왕건은 국가의 체계와 기틀을 다잡으면서도 당시 지방의 수많은 호족을 포섭해야 했다. 포섭 정책으로 사성 정책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사성이란 성을 내린다는 뜻으로 왕씨 성을 하사해서 대우한 것이다. 자신의 성이었던 개성 왕씨 혹은 없던 새로운 성씨를 하사해 지방 호족들을 포섭하였다. 그리고 또 정략 결혼을 통해 고려의 태조 왕건은 왕비만 29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특권층이 많아지자 반대로 견제 정책도 펼쳤는데 지방의 호족들을 견제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호족의 자식들을 왕실로 불러서 후위시키는 기인제도와 지방의 문제는 그 출신 호족의 책임이라 하는 사심관 제도로 고려 전기에는 호족들을 견제하였다. 대표적으로 고려 말에 이성계가 요동정벌로 군권을 쥐고 출발하자 이성계의 자식들인 장남 이방우, 차남 이방과 오남 이방원 등이 고려의 기인제도로 고려의 개경의 볼무겸 호위로 잡혀 있었다. 아무튼 태조 왕건은 고구려 계승 이념을 반영하여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고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선까지 영토를 넓혔다. 그리고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 적대 관계를 유지했는데 942년 거란의 태종이 고려 태조 왕건에게 낙타 50피를 보내자 사신을 유배 보내고 낙타를 만부교에서 굶겨 죽였다. 이러한 거란 적대 정책은 이후의 고려 거란 전쟁으로 이어진다. 내 전쟁은 끝났다. 이제부턴 자네들의 싸움이야. 왕건의 사망. 태조 왕건은 후삼국 통일을 이룩한 지 7년 만인 재상 왕교와 박수리를 불러들여 아들의 후견인 역할을 맡기고 943년 제위 25년 만에 훈묘 10절을 남기고 신덕전에서 66세로 붕어했다. 고려사를 보면 943년 5월 정유일, 제신 왕교, 박수문, 염상 등이 왕을 모시고 있었는데 왕이 이르기를 한 문제의 유조에 대개 생명이 있는 천하만물은 죽지 않는 것이 없다. 죽음은 천지의 이치며 만물의 자연이니 어찌 심히 슬퍼할 것이 있으랴. 하였으니 전고의 명철한 군주는 마음가짐이 이와 같았다. 내가 병에 걸린 지 이미 20일이 지나 죽음을 제 집으로 돌아가듯이 여기고 있으니 무슨 근심이 있으랴. 한 문제의 말이 곧 나의 뜻이다. 오랫동안 처리하지 못한 도성 안팎의 중요한 일은 경들이 태자무와 함께 재결한 후에 하리라 하였다. 즉 태조 왕건은 죽을 때 주변의 신하들과 왕족들이 슬퍼하자 웃음기를 띄우며 그럼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어야지 영원히 살 수는 없지 않는가 하면서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죽기 전 작성한 이훈인 훈요 10조의 내용으로는 첫째, 삼국통일의 위협이 모든 부처의 보호에 힘입었으니 불교를 자유해야 할 것. 두 번째, 제멋대로 절을 더 창건하지 말 것.
세 번째, 왕위 계승은 적자 계승을 원칙으로 하되 장자가 자격이 없을 때에는 인망 있는 자가 대통을 이을 것. 네 번째, 당나라의 풍속을 억지로 따르지 말고 거란의 풍속을 배격할 것. 다섯 번째, 서경을 중시할 것. 여섯 번째, 연등회, 팔관회 등의 중요한 행사를 소홀히 다루지 말 것. 일곱 번째, 왕이 된 자는 쓴 충고에 귀 기울이고 아첨은 멀리하며 백성의 민심을 얻을 것. 여덟 번째, 차현 이남 공주강 받던 산영지세가 배역하니 그 지방 사람을 등용하지 말 것. 아홉 번째, 모든 관료의 녹봉을 제도에 따라 공적으로 정해줄 것. 열 번째, 널리 경전과 사기를 보아 지금을 경계할 것. 의 기록이 현재까지 남아있다. 왕건은 분열된 후 삼국을 통일하고 발해 유민을 포용하여 한반도 각지의 호족들을 성공적으로 포섭해 같은 민족의식을 공유하는 단일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역사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왕건이 그동안 중첩해왔던 정략 결혼으로 생긴 수많은 공신과 외척이 있었고 그 뒤에 해야 할 공신의 숙청과 외척의 숙청은 안 했기 때문에 당시 나주오시 가문 세력이 외가였던 왕건의 장남이자 고려의 2대 국왕 해종은 왕권이 매우 약했다. 결국 태조 왕건 스스로 차기 왕권을 장남 해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선택은 후백제 경원의 사례를 보고 장남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차기 왕권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던 왕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